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깊숙한 회의실에는 침묵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출 대기업들의 재무 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긴급 요청으로 소집된 자리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1480원 선을 뚫어버린 환율 변동성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긴급 간담회의 공식 목적은 외환시장 안정을 논의하는 것이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의 요청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보유한 달러 환해지, 해지를 확대하여 시장의 달러를 적극적으로 공급해달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선물한 매도 방식을 통해 외환시장에 일시적으로라도 방출한다면 단기적으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의 극심한 환율 변동성 상황을 상세히 언급하며 이것이 국가 신용도와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국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으나 환해지 확대 여부는 각 기업의 단기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경영 판단 영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확답을 주기보다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신중한 태도 뒤에는 복잡한 셈법과 깊은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11월 말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에 예치된 기업 명의의 달러 예금 잔액이 53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10월 말 443억 달러에 비해 무려 21%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기업들이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달러를 무기처럼 쌓아두기 시작한 명확한 징후였습니다. 회의가 파하고 나서 한 대기업 임원은 밖으로 보이는 광화문 거리의 분주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에서 3년 전, 어쩌면 더 오래전인 1997년의 기억이 교차했습니다. 당시 정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처음에는 기업들이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예상과 달리 계속 오르자 정부의 요청은 순식간에 협박에 가까운 강한 어조로 변했습니다.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IMF 사태의 트라우마를 겪은 세대는 그 순간을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여 계열사들을 반강제로 시장의 매물로 내놓게 했고 일부 오너들은 사재를 통째로 털어넣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빅딜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이 박탈된 강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지금 달러를 풀었다가 나중에 외화 부족 사태가 재현될 경우 그때처럼 정부가 다시금 찾아와 핵심 계열사 매각이나 사업 정리라는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그룹의 미래였던 반도체 사업을 현대그룹에 넘겨야 했고 1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거치며 그룹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한 상흔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시장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환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8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불과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전 거래일보다 5원 이상 오른 1475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으며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추가적인 시장 개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 18일 합동으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은행들이 위기에 대비해 달러를 과도하게 쌓아두도록 강제하던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2026년 6월까지 유예하고 예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선물한 포지션 비율 한도를 기존 75%에서 무려 200%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외화 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생존 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금융사는 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규정이 역설적으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달러를 과도하게 비축하게 만들어 시장 유통을 막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달러가 더 많이 풀리도록 유도하려는 조치였으나 환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원화만 유독 심각한 약세를 보이며 글로벌 달러 흐름과의 괴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의 규모 자체는 막대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306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12위권 이내의 규모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20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은 수치적으로는 충분한 대외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숫자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방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외환 보유액 운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4년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의 약 90%가 국채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금과 특별인출권, SDR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 유가증권을 현금화하려 할 경우 시장 여건과 매각 방식에 따라 실제 가용성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으며 현금화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장의 공포 심리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외환 보유액의 거대한 규모는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절대 규모가 작았던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 외채의 만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었고 현금성 자산이 극도로 부족했던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시장은 이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해외 증권 투자 시 필요한 환해지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외화 매도 여력을 간접적으로 늘려 환율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제 정부의 전통적인 수급 조절 노력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에서 정부가 주요 기업들을 소집하거나 구두 개입, 미세 조정을 하면 시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 완화, 국민연금 동원, 기업 간담회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통적 수단을 쏟아부었음에도 환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정부의 일시적 정책 대응에 기대지 않고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구두 개입도, 규제 완화도, 막대한 자금을 가진 국민연금 동원도 외환 시장의 방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 정책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구조적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 쌓이거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달러를 필사적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모든 선택은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였습니다. 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해외 투자 확대, 원자재 수입 결제, 해외 공장 운영 등 달러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맞고, 금융기관은 급작스러운 자금 이탈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각자의 합리적 선택들이 모여 시스템 전체를 바꾸었고, 달러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영업 과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만을 목표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이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원장은 해외 투자 영업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나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신규 가입 지원금 지급이나 해외 투자 무료 수수료와 같은 공격적인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들의 해외 자산 투자, 즉 달러 유출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말 외환 보유액은 4,22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고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부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미세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미금리 역전폭이 좁혀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자 신흥국 통화에 대한 압박이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월부터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었고 11월에는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폭발적으로 21%나 급증했습니다. 이 급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시장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 자산을 축소하며 달러로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정부가 뒤늦게 모든 카드를 꺼내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달러를 굳게 쥐고 있었고 시장은 이미 방향을 명확히 정한 뒤였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두 개입, 규제 완화, 그리고 국민연금 동원이라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단기적인 심리적 효과만 있을 뿐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시장이 찾고 있던 것은 정책 개입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환율 수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율은 시스템의 고장을 알리는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의 향후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앞으로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과연 작동할 것인가? 한국 경제의 심장인 내수시장은 구조적인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는가? 특히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라는 이중의 더 속에서 잠재 성장률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5년 12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냉엄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미 2%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충격적인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상쇄할 만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는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희미해지고 불확실성이 심화되자 금융시장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구심을 품으며
원화 자산에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외화, 달러, 보유고를 시이 풀지 않고 움켜쥐는 이유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기인했습니다. 당장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외화 조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해외 필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업 전체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즉각적인 이익보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 의해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경험은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외화 보유 자산 매각 등 강력한 협조를 요청했고, 기업들은 이에 호응하여 외화를 내놓고 해외 자산을 정리하며 계열사를 구조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심화되자 정부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고강도의 구조 조정을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빅딜이라는 이름 아래 계열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도록 요구했으며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면서 그룹 자체가 해체되는 비극적인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근간 중 하나인 LG 반도체는 당시 구본무 회장이 정부와의 협의 끝에 눈물을 머금고 현대그룹에 넘겨야 했던 아픈 역사입니다. LG그룹은 그 이후로 첨단 반도체 사업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20개가 넘는 워크아웃 기업들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무자비한 요구에 따라 오너 일가가 사재를 전부 내놓고 계열사 매각을 강요당하면서 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바로 그 뼈아픈 기억이 잔존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달러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 기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외환 보유액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심리였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을 설득하는 방식,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방어적인 선택,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달러를 매수하면 다른 개인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따라 샀고, 한 기업이 달러 유동성을 비축하면 다른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달러를 쌓아 올렸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 다른 기관들 역시 이 움직임을 모방했습니다. 12월 중순 정부는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국내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출 기업들이 외화 대출 자금을 국내 운전 자금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미시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찰하는 것은 단기적인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미래 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선물한 포지션 한도 등을 늘려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인 환율 안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단기 외채가 증가하면서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딜레마를 짚었습니다. 게다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얻는 킹달러 시대에 기업들이 굳이 단기적인 사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원 달러 환율은 뉴욕 차액결제 선물한 NDF 시장에서 1,475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가며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전혀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일시적이고 미봉책적인 노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면에 나서 기업들에게 외환 시장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으나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 예금 잔액은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방식이 시장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행위라는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제 시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례적인 모습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외환 시장의 최전선에 나서서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외환 정책 컨트롤 타워가 비상 상황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외환시장은 짙은 긴장감 속에서 평소와 같이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480원 선을 위태롭게 오르내리며 하락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를 굳건히 쥐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을 회피하며 해외 투자처를 물색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단계의 강도 높은 조치를 고심하고 있었지만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불신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한 뒤였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이 정확히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충분해 보이는 외환 보유액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면 그 거대한 규모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진리였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 위기 직전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4,3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20배가 넘는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은 대외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순대의 채권국 지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치적 규모에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면밀히 관찰한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신뢰, 정부 정책과 시장 간의 투명한 신뢰,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핵심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4,3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마저도 불안한 시장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멈추지 않고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탱할 근본적인 경제 체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까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동원을 요청하며 기업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들은 당장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을 뿐 구조적인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고, 하루 일과 종료가 가까워 올 무렵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담회는 종료되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만한 명확하고 근본적인 해답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안전자산인 달러를 굳게 쥐고 있었고 정부는 여전히 당위성에 호소하며 설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기업의 대치 상황을 차갑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기적인 지표는 몇 가지입니다. 기업들의 달러 예금 증감 추이, 외국인 채권 자금의 순흐름, 그리고 한미 금리 차의 변화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당장의 외환 시장 흐름을 결정하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통해 국제시장의 신뢰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숫자가 아닌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원화의 가치 역시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 안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심도 깊은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